다가온 조선산업의 슈퍼사이클, 과연 조선주를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이 조선주에 대한 전망과 함께 조선주 향후 유망하다고 보여지는 대장주 탑5는 어떤 종목인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싹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되세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제가 이 갓을 또 쓰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갓은 이제 조선시대에 쓰죠. 그래서 이제 약간 말장난이기도 한데 오늘은 조선주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부자팀 행복 파트너 이수민 대표고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많고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요청을 해주셨던 조선업에 대해서 그 향후 전망과 그 다음에 조선주 향후 또 슈퍼사이클을 탔을 때 유망한 대장주가 또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조선주를 투자할 때 우리가 또 봐야 하는 핵심 투자 포인트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요 사실 이 조선업은요 우리가 사실 안 볼 수는 없는 또 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전 세계 이 지구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물 위를 계속 가르면서 전 세계를 누비는 이 운송수단 자체가 바로 선박, 조선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이제 선박을 운영해가지고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게 바로 해운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선박을 건조하는 게 바로 조선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그 배를 운송하는 게 바로 해운업이고, 그 다음에 이 배를 건조하는 게 만드는 게 조선업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실 조선 이 주식시장에서 10년, 20년 정도 주식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은 야, 이 과거의 조선주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강했던 흐름을 아시는 분들은 이번에 또다시 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조선업에 대한 슈퍼사이클이 과연 나올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조선업은요 사실 다루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매우 민감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사실 갈 때는 굉장히 강하게 가는데 안 갈 때는 진짜 곤두박질 칠 수 있을 게 바로 이 조선업이고, 특히나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확실한 실적을 확인하고 가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위험한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실제로 우리 조선업 이 산업도 계속해서 오랜 시간 장기간의 불황을 또 겪었다가 최근에 다시금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요 사실 전 세계에서 배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과거에 그 이순신 장군 거북선을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로 과거에서부터 이 배 하나만큼은 진짜 깔나게 만들었다라고 불리우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랑 또 중국이 거의 이제 투탑을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업이 불황이었을 때는 이제 중국에게 우리나라가 좀 많이 밀리는 좀 경향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다시금 그 중국의 점유율을 우리나라가 또 치고 올라가는, 그죠? 기술력에서 좀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여질 것 같다라고 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선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과거 조선업에 대한 역사를 짤막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과거 조선업이 일단은 슈퍼사이클이 나왔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슈퍼사이클이란 뭐냐? 일단은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약 한 5년 내외로 해서 굉장히 주가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게 슈퍼사이클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죠? 과거에는 어떠한 혁명, 혁신으로 인한 슈퍼사이클이 나왔었냐? 제가 투자의 큰 기회는 어떤 산업 내에 혁명, 혁신이 접해졌을 때 그 산업 내에 강한 상승 사이클이 나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상승 사이클을 우리가 산업의 사이클을 봤을 때 개화기, 성장기, 화랑기, 퇴화기
이런 식으로 보면서 개화기 내지 성장기 때 매수해놓고 성장기 화랑기 때 수익을 키워가서 화랑기 때 웬만하면 팔고 나오셔라 라는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조선도 좀 마찬가지다. 그래서 과거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 자 조선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조선의 역사 과거 슈퍼사이클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 첫 번째로는 일단은 재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질의 혁명이 있었죠. 혁신이 있었죠. 어떠한 혁신이 있었습니까? 바로 나무에서 철로. 기존에 여러분들 거북선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다 그때 당시에는 나무로 배를 만들었었단 말이죠. 근데 점점 배는 아무래도 강도가 매우 약하다 보니까 철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도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졌느냐? 대규모의 선박 교체가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각 슈퍼사이클의 공통된 특징은 대규모의 선박 교체가 나왔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공법이 변화했었습니다. 어떤 공법에서? 리벳 공법에서 이 용접 공법으로 변화를 했어요. 자, 이 붙이던 것들을 이제 쫙 쎄가지고 용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도를 키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용접공법을 만들면서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규모로 선박이 교체하는 시기가 나왔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무역 산업에 대한 변화 혁신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 중국이었죠. 중국이 2001년도에 어디에 가입을 하면서 WTO에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하면서 이때부터 뭐가 나오느냐? 실질적으로 글로벌 제조업이 호황기를 누립니다. 호황기를 누리면서 이때 선박에 대한 발주가 늘어났어요. 선박에 대한 발주가 전체적으로 좀 늘어났다. 그러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선박 교체가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각각의 경우에서 대규모 선박 교체로 인한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나왔었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최근 흐름에서는 어떠한 혁명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이런 혁명 혁신이 있었을 때 그러면 조선업의 주가는 어떻게끔 올라갔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또 대장 중에 하나였었던 게 현대미포조선이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과거 2002년에서 2007, 8년도 경유했어요. 이때였었는데요. 월봉상 보시면 2002년도 때 이때 한 2-3천 원 했던 주가가 2007년도 때 무려 2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야, 어마무시하죠.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2002년도 때 2,000원짜리가 2007년도 때 약 5, 6년 만에 무려 몇 배가 뛴 거예요. 2,000원짜리가 20만 원이 돼버렸으니 무려 거의 10,000% 가까이 올라간 겁니다. 10,000%. 야, 기가 막혔습니다. 2,000원짜리가 20만 원이 되니까요. 그죠? 어마무시한 상승 흐름을 이때 당시 보여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진짜 그냥 뭐 조선 하면 싹 다 올라갔었던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쇠퇴기로 접어들면서 중국에게 또 밀리면서 주가는 곤두박질 쳐졌죠. 그러다가 바닥을 어느 정도 잡고 나서부터는 다시 최근 흐름에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흐름이 과거 이 대폭등의 슈퍼사이클 흐름과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과거의 고점을 갈 수 있는가, 향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알아내봐야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 오케이. 과거에 이런 흐름 때문에 올라갔었구나.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최근의 현 시점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가? 그러면 현재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떠한 혁명 혁신이 있는가? 첫 번째, 바로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탄소 중립, 탄소 제로화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일단은 자동차부터 어찌 보면 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이제는 생산을 못하게 만든다. 2030년부터. 그게 좀 앞당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전 세계 자동차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다 친환경 자동차로 바꿔야 되다 보니까 기업들과 국가들이 그냥 불이 나게 전기차 생산을 마구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야말로 또 폭등을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친환경,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석탄, 석유를 쓰던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그다음에 등등 친환경 관련 수소라든지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올라갔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도 선박이 아무래도 원유를 쓰다 보니 어떻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나오게 돼. 그런데 어디에서? 자, 이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을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EEXI라고 해가지고 선박 에너지 효율 지수를 2023년부터 도입을 한다라고 해요. EEXI입니다. 자, 요게 무엇이느냐? EEXI라는 건 어떠한 걸 의미를 하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 톤마일 수송에 배출되는 CO2, 즉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기술적인 지표예요. 즉, 이 톤마일, 즉 이 화물을 실은 배가 갈 거 아니에요? 이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1마일 정도 톤마일을 가는 데 있어서 얼만큼 에너지가 사용되고 즉 얼만큼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지표가 바로 EEXI 지표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기준을 딱 잡는 거예요. 기준을 잡아서 야, 너네가 이제 배를 가는 데 있어서 요 기준 적정치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넘으면 너 이 배 못 써. 아니 안 돼. 이 배 못 써. 알겠지? 너네가 배를 쓰고 싶으면 최소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요 아래로만 맞춰야 돼. 요 위로 올라가면 너네 그 배 못 써. 라고 한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이제 배들이 그냥 뒤통수를 빡 때려 맞은 거예요. 큰일 났다. 지금 오죽하면 현재 전체 선박의 90% 정도가 이 EEXI 규제를 충족을 못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느냐? 이 전 시장의 90%의 선박을 교체해줘야 된다는 거. 큰일 난 거죠. 진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선박 자체는 아예 운행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자, 지금 EEXI 지표를 2023년까지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뭐예요? 지금 전 세계 90% 선박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 많은 선박을 교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충족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됩니까? 자, 요게 일단 첫 번째 혁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일단 뭐가 또 있냐면 이 연료에 그러니까 이로 인한 교체 선박도 있겠지만 이로 인한 자 일단은 1번, 2번으로 해야겠다. 1번은 요거 지표가 충족이 안 됐다라는 것이고 2번은 이제 연료의 변화예요. 연료의 변화. 연료가 어떻게 변하는 거냐? 탄소 규제 때문에 이제 얘 또한 뭘로 이제 저탄소로 가기 위해서 연료를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지표를 충족하기 위해 연료를 바꾸는 것도 있고 등등등등 많은 기술을 접목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일단 연료가 좀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 연료를 뭘로 쓰려는 거예요. 뭘로? 기존에 이제 원유에서 기름을 쓰다가 이제는 뭘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LNG를 쓴다라는 거예요. LNG가 뭐예요? 액화 천연가스예요. 이거를 써야 그래도 그나마 탄소 배출량이 적게 되니까 기존에 이제 원유를 쓰는 선박들을 LNG 선박들로 이제 바꿔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LNG선으로 많은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대규모 선박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여기에서 지금 나왔다라는 거죠. 아하, 오케이. 2023년까지 요거를 충족해야 되니까 올해 내년까지는 최대한 많은 선박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어떤 선박을? LNG 선박을 최대한 많이 대규모로 만들어야 돼요. 이로 인해 선박 대규모 교체 수요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요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슈퍼사이클을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우리가 까따르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까따르가 왜 뭐 하는데 자, 카타르 LNG라고 해가지고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타르가 최근 흐름에서
카타르 LNG선에 대한 수주를 쭉쭉쭉쭉쭉쭉쭉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따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의 LNG선 4척을 발주하면서 우리나라 빅3에는 133척을 수주할 것을 임박했다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숫자죠. 진짜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조선업의 수주량이 13년 만에 최대예요. 수주량이 뭐예요? 수주량. 야, 너네 내가 쓸 배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하는 게 바로 수주예요. 수주. 배 만들어줘 하는 양이 지금 13년 만에 최대라는 건데요. 가뜩이나 최대인 상황에서 그죠?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 조선사 빅3가 계속해서 연간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상황에 카타르가 야, 나 LNG선 계속 만들어줘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할까요? 자, 노스필드 가스전 확장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카타르는요, 2027년까지 카타르는 2027년까지 천연가스 생산량을요, 무려 1억 2,600만 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요 천연가스를 옮길 수 있을 만한, 그죠? 옮기는 배가 많이 건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100척 넘는 예측으로는 100척 내지 140척 정도가 수주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이 LNG 천연가스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것을 운반할 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타르는 LNG선 발주를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 LNG선 지금 신조 선가가 무슨 말이느냐, 새로운 선박의 가격이 하나당 2,3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최소 기준으로 100척을 우리에게 수주를 한다고 봤을 때요, 2,300억 곱하기 100척이면은 한 대략 23조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23조. 23조의 매출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23조의 매출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조선사 빅3라고 불리는 게 이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요거 3개인데, 요거 3개의 시총을 다 합쳐도 15조가 안 되기에, 야, 요거는 큰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 요걸로 인해서 이제 LNG선 선박의 수주를 계속 늘리고 있다. 한 100에서 140척 정도. 자, 이렇기에 뭐가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나라 국내 빅3 조선사의 수주량이 계속해서 사상 최대 13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플러스로 지금 모잠비크 역시도 모잠비크도 LNG선에 대한 발주할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모잠비크는 최근에 이제 내란 때문에 발주 계약이 좀 늦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긍정적인 게 뭐냐면 최근에 LNG선 선박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 근데 지금 너도 나도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높은 가격으로 발주를 하게 된다면은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땡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익이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리포트는 뭐냐면요, 신한금투에서 나온 조선해운 관련한 리포트입니다. 이게 언제 나오느냐? 최근에 나왔어요. 10월 27일 날. 그죠? 자, 요거를 보면서 조금 더 체크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자, 코로나가 야기한 컨테이너선의 호황이다. 자, 봅시다. 이제 그러니까 슈퍼사이클, 즉 이거는 슈퍼사이클에 대한 투자 포인트인 거고요. 슈퍼사이클이란 한 향후 5년 정도의 상승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안쪽으로는 이제 단기적으로 투자 포인트는 또 투자 이유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2021년부터 즉 올해부터는 경기 예측보다 공급망 교란이 조선 해운 업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왜 그랬느냐? 자, 작년에는 기업들이 코로나에 대비해 가지고 생산량을 감축을 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생산을 딱 낮췄어. 근데 올해 수요 증가에 대응해 가지고 다시 생산량을 늘렸어요. 그죠? 경제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 보니까 생산량을 막 늘린 거야, 다들.
그러다 보니 갑작스런 공급망이 교란이 된 거죠. 공급망 교란에 따른 뭐가 나왔냐면 운임 상승, 발주 증가로 조선 해운 업종을 수혜를 받대요. 왜? 자, 생산량을 막 늘려요. 생산을 했어. 이걸 팔아야 되잖아. 팔아야 되는데 수출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자, 생산량을 막 늘렸으니까 이걸 팔아야 되니까 야 배 좀 줘봐, 배 좀 줘봐, 배 좀 줘봐, 배 좀 줘봐, 야 배 좀 줘봐, 배 좀 줘봐 했던 부분들이 너도 나도 막 배 좀 줘봐, 배 좀 줘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안 되겠다. 해운사에서 배는 한정되어 있는데 배를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놈들은 많으니까 운임 비용을 막 높인 거죠. 야, 너네 배 쓰려면은 운임 비용 요렇게 더 줘, 더 줘, 더 줘, 더 줘, 더 줘, 또 줘, 또 막 줘, 그냥 더 줘, 막 줘 해가지고 운임비가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배는 부족해. 그죠? 그러니까 야씨 안 되겠다. 해운사들 뭐예요? 야 배를 더 찍어내. 배를 더 찍어. 지금 배가 부족해서 난리야, 난리.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해운 업종이 빵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조선 업종이 슬슬 움직여주고 있다. 왜? 배가 필요하니까 배를 지어라 하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필요하잖아. 공급망이 교란됐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배가 없어서 공급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단계적으로 배를 빨리빨리 만들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다? 지금 신규 설비 착공에 들어가도 배를 완성짓기까지는 무려 3년에서 6년 정도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망 정상화가 단기적으로 나오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인 수요 발생이 어느 정도 좀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아, 배를 좀 빨리 좀 만들어. 배가 없다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얘들아. 야, A라는 애가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만들고 있잖아. 야, 근데 왜 B라는 너가 왜 갑자기 와가지고 난리야?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웃돈 더 줄 테니까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 선조 가격에 대한 부분도 계속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서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조선 사람들은 땡큐죠. 땡큐. 아, 그래. 오케이. 야, 오히려 이제 또 할 수가 있어. 야, 씨. 야, 이놈의 새끼야. 너 배 안 필요해? 야, 너 근데 배 필요하면은 지금 하나에 한 1억이면 만들 수 있는데 너 다음 주면은 한 1.2억에 만들어야 돼? 너 감당 가능하겠냐? 하면서 오히려 또 수요 발생을 또 늘릴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이런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최근 흐름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선해운 업종에서 우리가 방향성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공급망 교란입니다. 요게 해소가 안 돼야 좋겠죠. 왜? 해소가 안 돼야 서로 A랑 B랑 C랑 막 서로 싸우면서 만들어줘 더 비싸게 말할게, 만들어줘 할 거 아니에요. 자, 그게 지금 기본 가정이 내년 3분기에는 정상화될 가정으로 좀 깔고 있는데 요게 만약에 정상화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조선업종에 별로 좋진 않다. 오히려 이게 계속해서 미뤄져야 조선업계에서는 좀 좋을 수 있다. 요게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how. 자, 조선주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봤을 때 일단은 첫 번째 뭘 봐야 된다? 지금 공급망 교란이 어떻게 돼야 된다? 해소가 되면 안 돼요. 그죠? 요거 방향성 체크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으로 인한 증시 상승 흐름을 좀 만들어냈어요. 돈을 계속해서 풀어줬죠. 근데 이제는 연준이 뭐 한다 그래요? 연준이 야, 이제는 슬슬 돈 주던 거 조금씩 줄게. 테이퍼링 할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금리 인상 하면서 너네 다시 세금 내야 돼. 유동성 긴축할게. 라는 식으로 지금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재정 정책이 된다라고 봤을 때, 통화 정책이 점진적으로 된다라고 봤을 때, 그래도 조선업계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긍정적이다. 그리고 민간 투자 역시도 확대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도 중요하다. 자, 통화 정책은 가파르게 긴축하지만 않는다면은,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정 정책은 뭐느냐? 계속해서 지금 경제 회복을 위해서 돈을 더 풀어 하던 것들이 얼마나 이어지고 있느냐? 아직까지는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근데 요게 만약에 줄어든다면 조선업계에서는 또 안 좋을 수는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재정 정책 요거는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확대 또는 이제 유지가 돼야 돼요. 요게 이제 줄어들면 안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통화 정책. 통화 정책이 이제 점진적인 긴축까지는 괜찮은데, 요게 급격한 긴축으로 넘어가면은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조선은 대표적인, 조선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예요. 경기의 사이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니까 뭘 하는 거야 지금? 너도 나도 생산을 막 늘리고, 생산을 늘리니까 야, 배 좀 쓰자 하는 거고, 배 좀 쓰자 하다 보니까 배가 부족하니까 배를 더 만들어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계지어서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 생산량을 줄이겠죠. 그러면 생산량을 줄이니까 배가 갑자기 부족했던 게 풀려. 배가 부족한 게 풀리니까 야야야야 잠깐만, 야 너네 배 만들고 있던 거 잠깐 스탑해. 스탑. 배를 만들더라도 야 너네 배 만들었어? 근데 미안하다, 내가 못 살 것 같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리스크입니다. 이게 다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일단 좋아질 것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투자하셔야 돼요. 조선업에 투자를 하실 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방향으로서 봤을 때 경기가 계속 좋아질 것이냐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히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게 혹시라도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방향이 보이면 조선주 투자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이제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결국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고 있다? LNG 선박이 대규모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고 많은 선박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컨테이너선, 즉 화물을 운반하는 컨테이너선, 그 다음에 벌크선. 여러분들 벌크선이 뭘까요? 자, 컨테이너선은 이제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이고, 벌크선은 이제 원자재를 운반하는 선물이에요. 원자재를. 그래서 이제 뭐 기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운반하는 선박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흐름이었었냐면 작년 올해는 컨테이너선이 부족하다 보니까 벌크선을 가지고 화물 운반으로 땡겨서 썼던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화물이 완전히 그냥 생산량이 확 늘어났었던 흐름이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LNG 선박,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크게 이제 세 개를 볼 수가 있겠는데, 기존에는 컨테이너선에 대한 이제 수주량이 계속해서 늘어났었어요.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량이 계속해서 늘어났었다가 이게 좀 진정이 됐어. 진정이 되고 벌크선은 좀 중립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LNG선이 최근에 좀 많이 가파르게 수주량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 지금 2019년도 착공이 들어간 LNG 액화플랜트들에 들어갈 운반선이 1년이 지연됐기 때문에 올해 지금 이번 3분기 말부터 발주가 재개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변수가 또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첫 번째, 에너지 운반선 봤을 때 운임과 발주와 신조선가, 이거 세 개를 봐야 된다.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확인됐던 컨테이너선의 공백. 컨테이너선은 지금 신규 수주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를 누군가 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조선사들이 돈을 벌려면. 누가 메꿔주고 있다? LNG 운반선이 메꿔주고 있다. 오호! 3분기 평균 LNG 가격은 전년 대비 15.3%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LNG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신규 LNG 액화플랜트들의 FID 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지금 LNG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LNG 생산량들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늘리다 보니까 LNG를 운반하기 위한 운박, 선박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아하, 그러다 보니 3에서 6개월 안에 신규 LNG선에 대한 발주가 된다라는 부분. 오호. 자,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원인을 봤을 때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두 개 다 봐야 된다고 그랬죠. 가격이 올라가려면 수요는 어떻게 돼야 돼요? 수요는 늘어나야 되고 공급은 다운돼야 돼요. 그래야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LNG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야 좋을까요? 떨어져야 좋을까요? 올라가야 좋겠죠. 왜? 올라가야 그만큼 생산량을 늘릴 것이고 생산량을 늘려야 그걸 운반해야 되는 운반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LNG 가격이 계속 늘어날 건지 줄어들 건지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 이치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자, 첫 번째 수요적인 측면입니다. 최근에 에너지 수요 반등 구간에서 화석 연료 중에 상대적으로 저탄소인 가스 소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천연가스 선물 가격 계속해서 올라갔던 포인트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셨죠? 오케이.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 공급은요. 공급은 LNG 에카플랜트 공급이 2024년까지 더딜 거래요. 그래서 에카플랜트 건설에는 약 3에서 6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3년에서 6년 정도는 공급 자체가 좀 더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 잘 안 잡혀 있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LNG 가격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고 LNG 가격이 늘어나면 생산량을 늘리면서 오케이 LNG 운반선에 대한 부분도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전망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모잠비크도 그렇고 LNG를 계속해서 발주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요 흐름이 단기적으로 깨질 흐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조성가, 요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요게 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왜냐면 자, 기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최근까지 사실 이 지금 슈퍼사이클에 대한 원인 자체가 나왔었던 게 어제 오늘이 아닌데 작년부터 나왔었던 모멘텀이었는데 조선주가 올라갈락 하니까 떨어졌단 말이죠. 올라갈락 하니까 떨어졌었어요. 그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최근에 언제부터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200% 정도 올랐어. 바닥권 대비. 근데 언제부터? 올해 상반기부터 한 반년 동안 계속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30% 가까이 떨어졌어. 이거 왜 떨어졌나라는 거예요. 왜? 이거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다음에 올라갈지 말지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장기적으로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좋냐 이거예요. 그거를 볼 때는 선조 가격을 봐야 되는데, 자, 요게 떨어졌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였어요. 뭐였었냐?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조선주가 하락했던 이유는 뭐였었냐? 첫 번째가 원가 상승이었습니다. 후판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왜? 철강 값이 오르다 보니까 철강사들이 배를 만들려면 철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철강을 계속해서 조선사들이 땡겨와야 되는데 철강 업자들이 철강의 원자재 값이 오르다 보니까 안 되겠어. 이 철강 가격도 올려야 될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후판 가격을 싹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사들이 이게 무슨 일이고 배를 만들려면은 후판을 내가 떼와야 되는데 이 가격 올려버리면 우리 웃자라고 해가지고 실적에 대한 악화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하락이 나왔었다. 그래서 이 원가 상승, 즉 후판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조선사들도 마찬가지. 이제는 이게 원가가 올랐다 보니까 우리도 안 되겠어. 배 하나당 선조 가격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 우리 배 값을 좀 높일게 해가지고 배 가격이 계속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판 가격이 이렇게 후판 가격이 쫙 오르면서 선조 가격도 같이 오르다 보니까 요게 이제 상쇄할 만큼의 흐름이 언제 나오냐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선조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후판 가격이 오르는 게 더 많이 올라가 버리면은 이익이 발생이 잘 안 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 이슈가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는 계속 저가 수주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저가 수주. 수주량이 많으면 뭐야? 저가이기 때문에 마진이 안 남잖아. 그러니까 조선사들의 이익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논리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적이 안 나와, 실적이. 아예 도무지. 그래, 조선사들이 아무리 수주산업이라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적자폭을 좀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현대미포조선도 보시면 분기 실적을 볼게요. 자, 올해 2분기에 어마무시한 적자가 나왔어요. 깜짝 놀란 거죠, 다. 이게 뭐야,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아니, 1분기에 흑자 전환하는가 싶더니 2분기에 적자가 이렇게 뭐야, 이거. 아주 그냥 쇼크가 나온 거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 자,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우 씨, 2분기에도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대우조선해양. 얘도 보시면은 2분기 때 실적이 와 난리가 났습니다. 적자가 올해 2분기에 마이너스 1조였어요. 1조 적자가. 한국조선해양 올해 2분기에 얘도 적자가 갑작스럽게 빡 나와버린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아우 정말 이게 이때 벌벌 떤 거죠. 응? 아니 실적이 있다군데 이게 슈퍼사이클이라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한 거죠. 이거 조선사들 아직도 이거 후판 가격 이거 해결 못했네 라고 이제 단정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하반기에 조선사들을 계속 팔아 제낀 거죠. 아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조선사들이 2분기 실적이 이렇게까지 안 좋았었던 게 비용 처리를 요때 다 까버렸던 거예요. 기존에 지금 새로 수주를 받는 상황에서 조선가 막 올려가고 있고 하니까 선박 가격도 올리는 거 고객사들도 오케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부상에 일단은 미리 올라가 있는 후판 가격을 가지고 비용 처리를 요때 그냥 다 때려버린 거예요.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이 딱 똑같아. 보시면 매출이 일정해요. 일정. 근데 장부상으로는 이렇게 딱 그냥 영업이익이 크게 손실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사들이 문제가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장부상에서는 실적이 악화됐다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무제표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헉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까놓고 보니까 조선사들이 요때 털어낼 것들을 싸그리 싹싹싹 딱 그냥 끌어모아갖고 다 털어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깨우친 거죠. 그러니까 야 올해 3분기부터는 실적이 이제 좋아지겠는걸? 이라는 기대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자, 올해 3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성장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들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이 이 두 가지에 대한 포인트가 3분기부터는 해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 이 후판 가격 상승에 대한 포인트도 요거를 보시면 후판의 원가 상승률보다 지금 선종별 신조 선가 즉 배값이 더 올랐다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배값이 더 올랐대요, 여러분들. 후판 가격이 올해에만 거의 60% 가까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지난 상반기 수주 물량들이 다 적자 수주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조선사들이 1, 2분기 때 대규모 충당금을 반영을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요게 언제쯤 마진이 남을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기다려봤더니 드디어 이제 올해 3분기 자 후판 가격의 상승폭이요. 보시면 후판이 선가의 15% 정도를 차지한대요. 즉 배를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원자재 가격이 후판 가격이 차지하는 전체 비율이 100% 중에 15%래요. 그래서 요거를 딱 따져봤더니 이거 1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최근에 보시면 신조선가 지수가 2018, 19년 대비 16%가 올랐어요. VLCC 즉 큰 선박은 19%가 올랐고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서는 무려 29%가 올랐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거를 딱 비교를 해봤을 때 야 이제부터는 이미 7월부터 신조선가가 후판 가격 인상 영향이 지금 상쇄시켜 버렸다 라고 나오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올해 7월부터는 이제 후판 가격 인상의 압박보다는 오히려 신조선가 상승에 따른 조선사들의 이익이 커질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후판 가격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철광에 대한 그 원자재인 철광석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강의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보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후판 가격은 떨어질 수 있는 전망이 나오는데, 반대로 신조선가에 대한 부분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선사들의 이익은 좋아질 수가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즉 정리하면은 자 7월부터 뭐가 나오고 있다? 후판 가격보다 선가가 더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후판 가격은 사실 하락 전망이 보이지만 이 신조선가 전망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기적인 투자 포인트의 핵심입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이제 슬슬 조선주를 알려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3분기부터는 흑자수주라는 거, 흑자수주.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한국의 조선사들이 이미 8월에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했어요. 그러면서 선주들이 2024년 노크를 우리나라에서 잡기 힘들 지경이에요. 이미 2023년 인도 물량을 다 확보를 했고 2024년 인도 물량도 절반 가까이 수주를 했어요. 지금 3년간을 땡겨온 거예요. 그죠? 야, 내가 배를 만들어. 2022년에도 만들 거, 2023년에도 만들 거, 2024년에도 만들 거야. 너 배 만들고 싶어? 번호표 뽑아. 했던 게 지금 2024년까지 간 거예요. 근데 2024년 예약 물량도 지금 절반 이상 수주를 했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선주들이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배를 만드는 거를 번호표 뽑는 게 굉장히 어려울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핫하대요. 완연한 공급자 주도 시장이 바로 이 조선 시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신조선가, 즉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가격을 요구하는 그 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번호표가 2024년까지 나와주고 있으니까 조선사들은 그냥 아주 그냥 빵긋빵긋 웃고 있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번호표. 자, 요 정도로 보시면은 여러분들 일단은 장기적인 방향성도 괜찮고 단기적인 방향성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게 좀 눈에 띌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단기적인 아까 투자 이유가 요거예요. 원가 상승 흐름이 7월부터는 이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뭐가 됐다? 7월, 그러니까 2021년 3분기부터는 이제 흑자 수주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돈 벌 수 있을 만한 수주가 따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플러스 하나만 더 하자면 이미 2024년 이 수주 물량까지 절반 이상 채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해가 되시면은 조선주가 이래서 장기적으로도 괜찮고 단기적으로도 괜찮은 거구나. 이래서 최근에 조선주들이 좀 올라간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조선주를 내가 투자를 계속 하기 위해서는 요거 세 가지는 내가 체크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어떠한 포인트로 체크를 해야 되는지를 지표를 한번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요게 이제 신조선가 지수예요. 일간조선해양 사이트 들어오시면요, 신조선가 지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 검색을 해보면, 자, 최근 기준으로 이 신조선가 지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게 눈에 띄죠. 배값이 늘어나는 거예요. 배값이 높아지고 있어. 이 배값이 높아지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조선업계의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요것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제가 이 이미지는 영상에다가 나중에 올려드릴 때 첨부를 해드릴게요. 자, 어떤 포인트냐면 지금 최근 흐름에서 특히나 LNG선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들이 나오고 있느냐면
폐선이 많아지고 있어요. 폐선이 뭐냐? 일단 첫 번째, 너무 오래 써서 선박이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 요거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폐선을 하는 거죠. 배를 이제 안 쓰게끔, 못 쓰게끔 폐선하는 거예요. 그러면 폐선을 하면은 폐선을 한 만큼 교체 발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폐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체 수요는 마찬가지 늘어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폐선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조선가 여부 체크해야 되고, 두 번째는 폐선에 대한 여부. 그래서 폐선이 증가하는지, 신조선가가 올라가야 조선은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폐선의 양도 늘어나야 좋은 거예요. 왜? 그만큼 교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유가도 마찬가지. 유가도 계속해서 고유가를 유지해야 좋은 것이고요. 고유가 유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LNG. LNG 가격도 계속해서 고가를 유지를 좀 해줘야 좋겠죠. 그래서 LNG는 이제 또 천연가스 가격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 탱커 운임지수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느냐,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investing.com에서 Baltic Dirty Tanker라고 해가지고, 요 지수가 이제 올해 언제야? 올해 10월부터 해가지고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요게 뭐냐면 원유 운반선을 탱커라고 하는데, 요 탱커 같은 경우에 수주가 많이 되면은 요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지수가 올라가는 만큼 탱커선에 대한 발주량도 늘어나겠구나. 그러니까 탱커선이 늘어나는 만큼 조선사들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다. 조선사들 투자할 때. 그래서 요거 5가지 지표는 체크를 해야 된다. 조선주 투자할 때 봐야 하는 기본 지표 요거 5가지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큰 방향성은 요거에 따른 경제 부분에 대한, 경제가 계속해서 회복 국면을 이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줘야 된다. 체크할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조선사들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 때는 크게 가는데 크게 먹기 위해서는 내가 봐야 될 게 많아. 그래서 투자하기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까다로워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이런 걸 봐야 되는구나.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선사들을 봐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지금은 이 슈퍼사이클의 흐름에서 어느 단계에 있느냐를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조선 산업이 지금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과거 슈퍼사이클을 했었을 때랑 좀 비교를 해보면 한번 5가지의 사이클이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요, 저가수주. 첫 번째는 저가수주를 많이 하면은 이때부터 슈퍼사이클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수주가 많아져야 돼요. 수주가 많아져야 돼. 그 다음에는 실적이 쇼크가 나야 돼요. 실적이 쇼크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불필요한 자금들을 다 털어내는 거예요. 털어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 다시 한번 수주가 쏟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느냐? 그 다음이 이제 슈퍼사이클로 갑니다. 슈퍼사이클로 가요. 과거에도 이런 흐름으로 갔었어요. 근데 지금 조선의 흐름이 어디냐? 바로 요 반환점을 돌았다라는 거예요. 요 반환점을 돌았다라는 겁니다. 요 반환점을 돌았다라는 거예요. 요 반환점을 돌았다라는 겁니다. 저가수주 끝났고 그만큼 수주량이 많아졌고 실적을 올해 2분기에 다 털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주가 많아지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 여러분들이 조선주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바로 요 시점에 있지 않나, 요 시점에 있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조선의 상황 자체가. 그러면 요때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쭉쭉쭉쭉쭉쭉 키워가시면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슈퍼사이클이 한 5년 정도라고 봤을 때 그래도 지금 2024년까지 수주가 꽉 차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23년에서 24년까지는 여러분들 일단은 좀 수익을 키워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가뜩이나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조선사들이 실적이 좀 늦게 나와요. 왜냐면 일단 수주를 받아. 야, 배 만들어줘. 우리가 돈 이만큼 줄게. 오케이. 너 번호표 뽑았지? 우리 만든다. 만들어. 만드는데 시간이 또 2, 3년 걸려요. 그죠? 걸리면 야, 나 다 만들었어. 너네 이제 배 가져가. 했을 때 그 요청했던 사람이 가져가야지 조선사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얘가 안 가져가면 나는 요거 다 빚더미야. 위험해요. 그래서 일단은 기대감 측면을 봤을 때는 한 2, 3년 정도 투자하고 이때 실질적으로 실적이 꽂히는지를 보고 나서 좀 더 수익을 키워가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을 여기 화랑기 요때 당시에서 한 번 더 키워가려면 뭐가 나와줘야 되냐면 2023년 2분기 때부터 실적이 실질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나오는지 조선사들이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겠느냐. 목표가는요. 조선은 여러분들 PER 보는 게 아니에요. PER 보지 마세요. 얘는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PBR 보셔야 돼. PBR.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있고 그죠? 얼마나 무너지지 않을 기업이고 수주를 얼마나 받을 것이느냐. 그래서 PBR로 목표를 채워야 돼. 목표. 그런데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PBR이 최대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요. 과거에 한 1.5에서 1.8 1.5에서 1.8까지는 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선사를 만약에 투자하고 싶다면 일단은 목표를 PBR 1.5에서 1.8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BR 기준. 오케이? 요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누가 좋을 것 같냐면 요 리포트 다시 한번 좀 보시죠. 여기도 이제 나온 게 본격적인 주가 상승은 탱커가 나와서 신조성과가 인상되는 내년 2분기 때가 전망이 된다라고 해요.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은 이때가 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올해 1분기, 내년 1분기까지 소폭의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된대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그러니까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해서 내년에 한번 빵 뛰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2023, 4년 정도에 좀 이제 눈치 보기를 하다가 실적이 꽂히는 걸 보고 한번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올해 4분기에 현대미포조선이 좀 유망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1월 19일 이후로는 삼성중공업이 유망하대요. 그 다음에 내년 2분기에 탱커 발주가 재개가 된다면은 대우조선해양이 좋대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올해 3분기 조선주 조정 구간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PBR이 1.3배래요. 그러니까 얘는 단기적으로 1.5배 정도에서 1.8배 정도까지.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지금 PBR이 1.6배, 1.4배인데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제일 싸다라는 거야. 그래서 키 맞추기를 하는 용도가 나왔을 때는 현대미포조선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폭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가장 큰 불확실성이 뭐느냐. 9월, 10월에 5조 원대 수주, 가장 높은 LNG 수주에도 불구하고 유증이 너무 많아서 유증에 따른 오보행 우려로 주가가 횡보 중인데 11월 19일 유증 신주 상장일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인 상승을 전망을 한대요. 이 리포트에서.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만약에 관심 있고 만약에 보유자분들이 있다면 11월 19일 이후로 주가가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유증 이후로 주가 상승하면은 그때 수익을 키워가면 되는 거고 혹시라도 유증 이후로도 주가가 무너진다면 다른 애로 갈아타는 게 나은 거고요. 그 다음에 PBR 0.8배밖에 안 되는 가장 저평가인 대우조선해양은 내년까지 봤을 때는 가장 큰 주가 상승을 예상을 한대요. 지금은 가장 싼 거는 대우조선해양이에요. 가장 싼 건. 근데 단기적으로는 현대미포조선이 좀 괜찮을 것 같고 중기적으로는 삼성중공업이 만약에 요 유증 물량 풀린 이후로 주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은 긍정적인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탑 5 조선주 대장 탑 5를 봤을 때
일단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현대미포조선인데 얘는 이제 단기성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그죠? 그래서 현재 PBR이 아까 몇 배였어요? 1.3배였다 보니까 목표는 PBR 1.5배 이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삼성중공업은 정리하자면 뭐라고요? 11월 19일 날 11월 19일 이후 주가 상승 흐름 보여준다면 욕심을 좀 내보셔라. 그 다음에 3번은 대우조선해양. 얘가 사실 제일 싸요. PBR이 여전히 0.8배밖에 안 돼요. 너무 싸다. 얘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좀 키우기에 좋은 기업이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이제 대표적인 조선 3사고 얘네 공통점은 LNG선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요 아무래도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LNG선으로 교체하는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개인적으로 LNG선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조선사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LNG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NG선. 오케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는 한국조선해양이 있는 거예요. 얘는 단기적으로만 보시고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LNG선을 만드는데 근데 현대중공업이 지금 상장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한국조선해양보다는 현대중공업이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조선 업종의 가장 또 대표적인 큰 악재였던 게 현대중공업이 말도 안 되게 상장을 했기 때문에 특히 한국조선해양이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슬슬 좀 해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을 차라리 공략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탑3는 이렇게 좀 3개를 보고 있고요. 탑3 이렇게 3개. 1번, 2번, 3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LNG 관련 LNG 선박 관련주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NG 선박 관련주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각 기업들에 대해서 짧게만 설명을 좀 하자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서는요 중형 선박 건조 부문 세계 최고로 조선소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석유 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탱커선과 중형 컨테이너 운반선을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LPG 에틸렌 운반선이랑 자동차 운반선, 냉동 컨테이너선, 아스팔트 운반선, 해양 작업 지원선, 카페리 등 고부가 특수선박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등 선종 다변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게 현대미포조선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는 조선업 및 해양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 생산 효율, LNG선 등 고부가 가치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LNG 연료 추진선을 포함한 LNG 밸류체인 전 영역의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제품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 증가 추세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 선박에 좀 대응을 하는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추진선, 연료전지 추진선을 또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유상증자를 통해 부채비를 줄일 예정인데 요 물량이 좀 풀려 나와야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은 뭐냐? 자, 선박과 해양 구조물 플랜트 및 엔진 등의 제조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매출의 75%가 선박 건조업에서는 일반 상선, 고부가 가치 가스선, 해양 관련 선박, 최신의 함정 등을 건조하고 있다. 그래서 해양 플랜트 사업은 원유 생산, 저장 설비 공사 및 발전, 화공 플랜트 공사를 수행하면서 엔진 기계 사업은 대형 엔진, 힘센 엔진, 육상용 엔진 발전 설비들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NG 선박 관련주들은 제가 또 나중에 한번 또 자세히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워낙 또 중요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아무래도 가장 우선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본행제 쪽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행제 쪽. 본행제를 왜 봐야 될까요? LNG에 서서 우리가 안 봐서는 안 돼요. 본행제. 자, 대표적으로는 크게 자 어디 갔어? 대표적으로는 엔진 관련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행제 관련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팅 관련주가 있어요. 크게 세 개인데 엔진 쪽으로는 HSD 엔진이 대표적입니다. 엔진을 만드는 업체, 엔진.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사업 방향을 잡고 있는 기업입니다. HSD 엔진. 그 다음에 본행제 쪽으로는요. 본행제가 뭐냐면 LNG를 저장하고 보관하는 창고에 사용되는 단열재를 말해요. 그래서 관련주는 대표적으로 동성화인텍이랑 한국카본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다 별표를 하나 좀 치고 싶습니다. 본행제 쪽. 요건 나중에 좀 더 강의를 더 해드릴게요. 피팅은 태광이랑 성광밴드, 그 다음에 하이로코리아 요게 있어요. 피팅은 뭐냐면 선박을 만들 때 배관제를 연결하는 관이음새라고 보시면 돼요. 관이음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조선사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각각 수주한 만큼의 이익을 버는 반면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나는 삼성중공업에도 납품하고 대우조선해양에도 납품하고 한국조선해양에도 납품해. 그러면 트리플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의 기업이 잘못되더라도 얘네들은 그렇게까지 큰 타격이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주한 모든 선박에 사용될 수 있는 게 기자재 업체들이기 때문에 기자재. 얘네들은 기자재 쪽이에요. 기자재. 그래서 차라리 안정적이고 좀 탄탄한 애들은 이쪽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 또 시총도 작아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폭이 이쪽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조선에 대한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슈퍼사이클에 좀 초입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향후 한 3에서 5년 정도 투자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친환경 선박, 그 다음에 연료에 대해서 지금 LNG로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LNG 선박을 대규모로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요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를 맞추려면 기본적으로 새로 친환경적인 측면으로 건조를 하든가 아니면 기존 선박에서 선박 속도를 낮춰야 돼요. 선박 속도를 낮추면서 탄소 배출량을 낮춰야 돼요. 근데 선박 속도가 느려지면 기본적으로 배가 느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배가 느려지면 이 공급 부족 현상이 나와요.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조를 할 수 있을 만한 흐름이 또 연출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로 봐도 저기로 봐도 조선의 호황이 아무래도 점점 좀 높게 평가되지 않겠나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근데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2분기에 안 좋았던 악재들이 좀 3분기부터는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주를 투자할 때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경기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인지는 여러분들 큰 그림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작은 그림으로는 이 5가지 정도는 좀 체크를 하면서 조선사에 대한 방향성을 계속해서 이어갈지 말아야 될지를 포인트로 잡으시길 바라겠다 말씀드리고요. 방향성이 좋다면 주가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주가가 내려갈 때, 싸질 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항상 투자에 있어서는 방향 설정이 최우선입니다. 이게 올라갈 방향인지 떨어질 방향인지를 먼저 잡아놓고요. 그 방향이 깨지지만 않는다면은 뭐 하는 거예요? 추세를 계속 보면서 추세 최대한 하단선 부근 그 이하로 떨어지면 땡큐. 그죠? 차트를 볼 때 뭘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은 주봉을 보라 그랬어요, 주봉을. 그래서 주가의 상승 흐름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저점을 그대로 쫙 이어봐라. 이어봤을 때 최대한 요 추세 하단선 부근에서 사 모으기 시작해라. 그리고 혹여라도 여기에서 깨지면 와우! 땡큐!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비중을 늘리셔라.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 사지 마셔라.
방향이 상방이라면 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좋으니까요. 오케이? 근데 혹시라도 주가가 깨졌는데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깨졌으면 정리를 해야겠죠.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알려드리는 게 이 방향성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들을 알려드린 겁니다. 이거에 바로 내가 이 방향을 그대로 봐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봐야 되는 지표인 거예요. 이 지표들이 그대로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주가가 싸졌을 때 사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차트 보면서 마무리합시다. 자, 현대중공업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차트 뭐 볼 건 없고요. 자, 대우조선해양 보겠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얘 보시면 주봉상 봤을 때 최근에 어떻게 주봉상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과거에 비교를 해보자면, 자, 과거 비교를 해보면 저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한번 깨졌다라는 말이 깨졌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통 여기서 다 던져요. 근데 이런 방향성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사 모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왜? 땡큐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얘가 그대로 추세를 이어간다면 지금 악재가 해소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악재 해소가 된다면 다시 이 구간대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구간대로 다시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슬슬 팔면 되니까. 그 다음 삼성중공업도 보시면, 자, 최근에 주봉상 봤을 때 큰 주봉상 상승 추세에서 깨졌잖아요. 깨졌으니까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여기서 다 팔았을 거라고. 근데 이런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사 모은다고요. 그래서 조선은 최근에 보시면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팔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고 있어요. 그래서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또 사기 시작하면은 금세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부분 좀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행제 쪽으로 한국카본. 자, 한국카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흐름에서 이제 큰 추세상 상승 추세가 나오다가 깨져버렸어. 아, 제기랄 팔아야겠다. 가 아니고 다시, 자, 최근 흐름 속에 하락 추세에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큰 추세상 상승 추세 구간으로 다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상승 국면이 좀 열려있지 않나. 일단 1차적으로는 14,000원대를 좀 뚫어줘야 될 것 같다. 그 뚫어주기 전에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겠냐. 그리고 최대한 만약에 단기적인 흐름을 본다면 단기적인 추세라도 끄어보고 이 추세의 하단선 부분에서 사시고 상단선 부분에서는 파셔라. 동성화인텍도 마찬가지. 원래는 큰 추세가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 깨졌다. 근데 최근 다시 올라오고 있다. 이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깨고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추세는 지금 나쁘지 않다. 근데 만약에 사고 싶다면 최대한 추세 하단선 부분에서 사시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추세 상단, 큰 추세 상단 부분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수익을 키워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세를 그대로 이렇게 끄어봤을 때 그 추세 상단에 걸리는 부분부터는 또 매도 하시면 되겠지 않나 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조선주에 대한 투자 방향성과 투자 포인트 그리고 종목들까지 한번 싹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뭐 이제 최근에 이 자료들은 뭐냐면 LNG 선박에 대한 수주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LNG 프로젝트 건조 및 생산 산업 일정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인 거고,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본행제 제품인데요. 요 중에서 이제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이 대표적이에요. 대표적인데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보다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요, 한국카본이에요. 한국카본. 고수익과 재무구조 같은 경우에 한국카본이 좀 더 우량하고 고수익이 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고 나중에 제가 LNG 관련해서 좀 더 강의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짠! 제가 또 갓을 쓰고 나왔는데, 갓을 쓴 이유는 조선시대의 힘을 받아서 조선주가 또 강한 슈퍼사이클의 힘을 힘껏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하는 차원에서 조선시대 쓰는 갓을 또 쓰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거북손을 들고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네, 여러분들 일단은
좀 재밌게 봐주시고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들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꾹꾹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과 댓글도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요, 이 조선주는요 이렇게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향후 한 3에서 5년 정도의 슈퍼사이클을 좀 앞두고 있는 과정에서 일단 슈퍼사이클의 원인 자체가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붙어있다. 그래서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교체 수요 선박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포인트, 이 방향성을 그대로 좀 잘 들고 가시고요. 그리고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속도는 그렇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가시길 좀 바라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조선은 또 친환경도 있겠지만 향후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도 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선사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 친환경 LNG 선박에 대해서 얼마나 또 잘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가, 플러스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도 얼마나 또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조선사에게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껏 선박을 다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사가지 않으면 그게 다 부채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우리 또 초보자분들은 개인적으로 조선주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기자재 관련 주들에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LNG 관련된 그 기자재 관련주들도 제가 한번 강의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것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기자재들을 왜 제가 봐야 되냐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조선사들은 일단 수주를 받으면은 선박을 건조는 할 것이기 때문에, 건조를 한다면 기자재들 입장에서는 그 조선사들에게 납품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납품을 하면은 기자재들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것이고요. 근데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것까지는 일단은 배를 만들고 나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리스크가 있다. 그렇기에 웬만하면은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잃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할 때는 기자재 관련주들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정보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이수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